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드러나는 가운데 국가 배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탄광 고립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근로자들이 죽으로 식사를 하고 스스로 걷는 등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본격 나섰습니다. 화물열차 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 사업장에서 인명사고만 4번째입니다. 당정이 서민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내년에는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게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여전히 모두가 충격과 슬픔 속에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간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믿기지 않는 참사에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국가 안전체계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부가 정한 국가 애도 기간은 어제 끝났습니다만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정원 기자, 오늘도 추모객이 많았습니까? 네, 어제 자정을 기해 국가 애도 기간은 끝이 났지만 이곳 이태원역 앞은 거리가 조화로 가득 찰 만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이태원역을 찾은 시민들은 끝까지 잊지 않겠다, 다시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등 쪽지를 남기면서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애도하는 마음은 누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고 이틀째 설치됐던 서울광장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분향소에는 국가애도 기간 엿새 동안 11만 7천 명이 넘는 시민이 방문했습니다. 12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한 용산구 녹사평역광장 합동분향소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 그리고 현재 병원에 계신 분들이 하루속히 쾌차하길 바라고요. 사상자들 장례와 치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희생자 156명 중 우리 국민 130명 장례가 모두 치러졌고 외국인 사망자 9명만 장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부상자 21명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추모공간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제19인 경찰의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경찰 기동대는 사고 발생 1시간 25분 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특수본은 인력 배치가 지연된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2시간 30분쯤 전 이태원 현장을 지휘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인파가 너무 몰린다며 교통기동대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기동대는 당시 삼각지 일대 집회에 투입돼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 10시 15분 참사가 발생했고 기동대가 처음 투입된 건 이보다 1시간 25분가량 지난 11시 40분이었습니다. 첫 출동은 용산 집회 투입을 마치고 야간 근무 중이던 11기동대였는데 11시 17분 출동 지시를 받은 지 2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11시 33분 이후 종로와 여의도, 서초 등에서 4개 기동대가 추가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3개 부대는 자정이 넘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이태원 해밀턴 호텔 골목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기동대 투입이 지체된 이유는 현장과 상황실 등 근무 경찰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지휘부 보고마저 늦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등 13명을 추가 투입해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참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국가의 배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오원춘 사건 등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경찰 부실 대응이 있을 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 경찰은 압사당할 것 같으니 조치를 해달라는 첫 112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후 참사 발생 직전까지 압사를 경고하는 신고를 11건 이상 받았는데도 현장 추가 인력 배치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참사 과정에서 경찰과 관할 용산구청 등의 부적절한 대응이 속속 드러나며 국가배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경찰 부실 대응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수차례 인정했습니다. 2012년 4월 A씨는 살인범 오원춘에게 납치되자 112에 살려달라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제대로 처리 못해 A씨 사망을 초래했다며 유족에게 7,83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살인을 한 서진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이 생명, 신체 등에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한다면 국가는 그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참사 수사 과정에서 경찰 부실 대응이 명확히 밝혀지면 정부는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를 당하면서 국민 트라우마가 전과 달리 심각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유족과 지인, 구호 인력 등 우선 사고 관련자를 진료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호칭하는 것도 이태원 참사 대신 12구 참사란 표현을 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너무나 허망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모가 일대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은 어제로 끝났지만 이번 참사는 남겨진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문득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또 아들 볼 때, 젊은 아이들 볼 때, 뉴스를 접할 때도 계속 생각이 나서. 이번처럼 큰 사고는 심리적 외상인 트라우마를 유발합니다. 불안과 걱정 등 감정 변화는 물론 피곤함과 두통 같은 신체 반응도 동반되는데 한 달 이상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해서 만성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참사 영상은 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진 탓에 심리적 외상에 노출된 이들의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정부 통합심리지원단에 참여하는 5개 단체는 국민 트라우마 반응이 전과 달리 심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료계는 일선 병원에 유족과 부상자, 목격자와 구호 인력 등 사고 관련자의 트라우마 진료를 최우선해달라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또 특정 장소가 포함된 이태원 참사보다는 12구 참사 표현을 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흘째 종교 행사를 통해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명동성당 미사에 참석했는데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아프고 무거운 마음이란 말과 함께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명동성당에 들어섭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읍니다. 불교와 개신교에 이어 사흘 연속 종교계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미사 참석 이후 참모회의에서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를 통해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갈등은 나라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대주교 강론에 공감했다고 밝혔는데 참사가 정쟁으로 이어지는 것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대국민 메시지는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국가 애도 기간 여러 일정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만큼 수습과 책임 규명에 주력하겠다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야당의 공식 대국민 사과 요구를 비롯해 본격 책임 규명 국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민주당에선 대정부 공세가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파면 그리고 국정조사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일 국회 행안위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출석하게 돼 더욱 거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 특검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가서 이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지금 필요한 건 석고대죄라고 했습니다. 오는 10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상정하지 않고 있다. 강제 수사를 지켜보고.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행안위 회의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자진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사이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수사 대상이란 이유로 불출석하는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추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참사로 슬픔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듯 기적의 생還소식이 어제 들렸죠. 더 희망적인 건 고립됐다 구조된 광부 2명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사도 하고 혼자 조금씩 걷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기분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 느낌이라는데요. 무리해서는 안 될 상황인 만큼 이성진 기자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광산 고립 50회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62살 박정아 씨.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혼자 걷고 간단히 씻는 등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는 있고요. 오늘 걸어서 가서 오늘 샤워도 하고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을 묻는 질문에는 세상에 다시 태어난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나요? 뭐 세상 다시 태어나가지고 처음 이 세상을 느껴봤다고 해야 되나요? 박 씨는 식량 대용으로 먹던 커피 믹스도 바닥나고 헤드랜턴의 배터리도 다 떨어져 갈 즈음 발파 소리를 듣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다시 생겼지. 막 발파 소리가 나고 막 했을 때는. 함께 구조된 작업자 박모 씨 역시 서서히 기력을 되찾고 살아서 돌아온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들이 잠을 자다가 소리를 지르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려 심리치료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측은 이들이 기력을 회복한 뒤 심리치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무사히 구조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광산 붕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해야겠죠.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사고가 난 갱도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봉화경찰서는 형사 18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26일 사고 당시
자력 탈출한 광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갱도고리 마을에만에 구조된 광부 2명에 대해서도 이번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구조된 광부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중순쯤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사항의 규정을 따라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일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강산안전사무소와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갱도 붕괴 사고는 지난 8월 말 같은 광산에서 벌어진 매몰 사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일어났습니다. 당시 갱도 안에서 광석 더미가 무너지면서 광부 2명이 매몰돼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작업자와 광산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경기도의 한 기차역에서 화물열차 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올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코레일 사업장에서 일어난 4번째 인명사고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로 위에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출입금지 통제선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코레일 30대 직원이 화물열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화물열차를 분리하는 작업 도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사가 따로 있고 그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조가 2인 1조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함께 일하는 20대 작업자 1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오봉역은 작업이 중단되고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일어난 4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대전에서는 끼임 추정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졌고 지난 7월과 9월에는 배수로를 점검하거나 스크린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제기되는 의혹들을 언론을 통해 정면 반박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실장.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5천만 원, 2020년에도 수천만 원을 정 실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소위 대장동 팀으로부터 명절 선물 등으로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하자 정 실장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측은 명절 선물은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라며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놓고도 양측이 공방했습니다. 정 실장이 검찰에 압수된 외장하드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은 외장하드는 정 실장 아들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검찰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아들 소유라는 건 노트북인데 압수하지 않았다며 정 실장 측의 비밀번호 제출 거부는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상태. 검찰이 조만간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정 실장이 수사에 비협조하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심야 택시 잡기 전쟁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있습니다. 심야 택시 호출료를 최대 5천 원까지 붙일 수 있는 건데 지난 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달라졌는지, 과연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할 수는 있는지 경제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심야 택시 호출료가 오른 날 취재를 한번 가봤죠. 현장이 어땠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 밤 강남역에 가봤습니다. 예. 심야 택시 호출을 올렸지만 시민들은 택시 잡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심야 호출료를 올린 것에 대해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너무 좀 비싸가지고 자전거 못 탈 것 같아요. 적당히 마신 날에는 지하철 타고 가고. 아무래도 어쨌든 술 먹고 집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은 잡힌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긴 할 것 같아요. 뭐 첫날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택시 잡는 데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네.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심야 호출료 인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영했지만 택시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는 물론 심야 운행을 꺼리는 개인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들이기에는 추가 호출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추가 호출료가 한 2,000원인 건데 이 네. 액수가 택시기사들은 부족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호출료 인상으로 택시기사는 최대 1,800원의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심야 시간은 밤 10시에서 그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로 한정이 되는데 손님 10명을 태워도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냥 놀던 사람들이 아이고 호출료 더 주네. 요거 몰랐네 1,000원 해서 다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인상된 호출료를 받게 되면 택시기사는 목적지도 미리 볼 수 없게 되는데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목적지가 표시되는 일반 호출만 받겠다는 택시기사도 덜어 있다 보니 네. 심야 호출료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적지 미표시 문제는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 네. 정부는 수정할 계획이나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심야 택시 대란의 이유 중 하나가 택시기사들의 목적지를 가려받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입법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다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려면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는 것보다 다른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목적지 미표시 방식보다는 단거리 같은 경우에 호출료를 이제 높이게 되면 기사님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금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달 말부터 개인 택시 심야 운행조도 투입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네, 아직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그동안 변화에 뒤처져 있던 택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구조적인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줄어드는 투자에 내수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2.1%에 불과할 거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온 지 2달여 만에 시장에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해외 악재도 많이 발생을 했고 국내 내수도 지금 침체 쪽으로 좀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수출입니다. 최대 교역 시장인 중국 수출이 감소세인 데다 미국 수출도 증가세가 9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결국 지난달엔 2년 만에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는데 채권 시장의 이딴 악재에 기업 투자도 위축됐습니다. 채권 시장 채권은 안 팔리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졸라매기죠. 성장을 받쳐줘야 할 내수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석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상을 넘어선 침체 속도에 물가와 고용도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이처럼 경제 전망은 우울한데 미국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고금리 위기는 현실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서민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확대와 같은 채무조정 지원안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과 여당 원내 지도부가 민생 금융 점검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125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대책을 포함해 수백조 원을 취약계층에 연이어 투입했지만 경제가 좀 어려운 과정에서 조금 취약계층이 나타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신경을 쓰고 있고. 국민 체감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여당은 서민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00조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인 지금 서민들의 금융, 민생 안정 지원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의 문턱을 큰 폭으로 낮추고 내년엔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금융 공급 규모를 현행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늘려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해보험협회에는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푸르밀의 운명이 또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던 사측이 며칠 만에 청산 얘기를 꺼내든 겁니다. 푸르밀은 이번 주 중에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충영 기자가 갈림길에 선 푸르밀의 운명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3차 교섭.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상생한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2차 교섭에서 사측이 매각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경영진이 매각을 위해 회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직원 50% 구조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이 구조조정폭을 30%로 줄이자고 하자 경영진은 청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사측에서 청산 얘기를 많이 꺼냈었거든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측이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측은 3차 교섭을 앞두고 대리점주들과 직속농가에는 예정대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알렸습니다. 신동환 푸르밀 대표가 이메일로 사업 종료를 일방 통보한 것은 지난 17일.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 노력으로 회사를 살릴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370여 명 전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푸르밀에 원유를 공급해온 낙농가도 생계가 막막해지게 됩니다. 소 같은 경우도 나비처가 없으면은 다 폐기 처분이하고 소 도태시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입니다. 전국 500곳이 넘는 대리점도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지. 직원들도 다 그만둬야 되고 그 사람들 다 밥줄을 끊어놓은 거 아니야. 말을 왜 하늘에 날벼락이지. 통보 시점도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측은 노조 등에 정리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알려야 하는데 푸르밀은 사업 종료 44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해고 통보 과정에서 절차상 요건을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푸르밀 노사가 힘을 합쳐 재매각에 나선다 해도 우유 소비가 꾸준히 줄며 유업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수에 나설 기업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대량 해고와 농가 도산이 유업계를 덮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경제입니다. 막판 판세는 야당인 공화당이 더 유리하다는 관측인데 민주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유세에 나서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I've already made up my mind on the issues, and so I was ready to vote, and I wanted to check that off my list. That's done.
이틀 뒤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연방 하원 의원 435명과 상원 의원 35명을 선출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보통 정부 심판론이 작동하는 데다 최악의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야당인 공화당이 상승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재출마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In order to make our country successful, safe, and glorious again, I will probably have to do it again.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유세에 나서며 막판 표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We also know folks are still struggling with inflation. It's our number one priority. 의회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민주당 정책은 표류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트위터 직원의 절반을 사전 고지도 없이 해고했습니다. 여기에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용인할 거란 관측도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도 나서서 경영 방침을 직접 권고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일주일 만에 전체 직원의 절반인 3,700명을 해고했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근로자들은 장난 같은 통보 방식에 분노했습니다. Of Elon saying, "Time to leave the nest, you're fired." So I got this, and I replied. I was like, "This is a joke, right?" Like. 직원들은 해고 60일 전 사전 고지를 따르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평소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던 머스크가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트윗 글들을 허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 난입 사건으로 개정이 정지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권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chance that one of the first things he'd like to do is bring back everybody that was banned or bring back everybody that was controversial.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위터가 전 세계로 거짓을 뿜어낼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유엔도 인권 최고대표 명의로 서한을 공개하고 인권 중심의 경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혐오 콘텐츠 차단과 투명성 확보 같은 6가지 당부도 함께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이 오늘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해군이 7년 만에 참가했는데 우길기와 비슷한 해상자위함기를 향해 서로 경례하는 것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 일본 대형 호위함 이즈모 가판에선 기시다 총리가 각국 함정의 승조원들을 사열합니다. 우리 해군의 군수지원함 소양함은 12개국 중 9번째로 등장해 다른 함정들처럼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일본 함정에는 우길기를 본딴 자위함기가 달려있는데 우리 승조원들이 우길기를 향해 경례하는 것처럼 보여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논란에 정부는 전투함정 대신 지원함을 보내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에는 일본 관함식에 구축함 광개토 대형함을, 박근혜 정부인 2015년에도 구축함 대조영함을 파견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제주 관함식에 자위함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와달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고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서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야당은 국민 반대에도 기어코 해군이 우길기에 거수경례하게 했다며 어느 나라 정부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우리는 자존심 없이 또 그 관함식 6일날 하는데 참가할 겁니까? 이런 우길기 논란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정부는 국제관례와 전례,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야당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특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던데, 근데 한동훈 특검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 상설 특검입니다. 네. 이 특검을 할 경우 별도로 특검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설 특검법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데 조건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판단할 경우 도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은 상설 특검이 아니라 별도 특검을 말하는 건가 봐요? 네, 현재까지 민주당 당론은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인데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상설 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특검이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국회에서 만든 특검이 돼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특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죠. 상설 특검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이 절차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이 결정하면 곧바로 추천 절차가 시작되고 구성되는 속도도 빠르지만 그만큼 그 과정에서 국회 역할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선 보다 세부적인 사안까지 직접 특검법에 넣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이나 여당에서 상설 특검을 하자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는 별도 입장이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법무부 한 관계자는 TV조선에 수사 기소를 그렇게 분리하자며 검수완박을 하더니 이제 와서 사사건건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특검을 하자는 건 넌센스라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결국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까지 민주당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많지 않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예. 검수완박 강행 처리 당시에 이 대형 참사 부분이 빠진 것도 논란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의 범죄가 대형 참사를 포함한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든 건데 다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은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죠. 검찰도 대형 재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야당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의 느낌표는 수사 참사로 하겠습니다. 예. 이 대형 참사가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조차 못하고 부실 대응 당사자인 경찰은 셀프 수사를 하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 대통령 순방 가나 못 가나입니다. 이달 중순에 대형 외교 행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간다, 안 간다 얘기가 없네요. 네, 그렇죠. 통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경우에는 출발하기 1, 2주 전에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엠바고도 동시에 설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죠. 얼마 전 대통령실 브리핑 중 G20나 아세안 플러스 3 참석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지만 고위 관계자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서 상세한 브리핑을 하겠다라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외신들을 보면은 동남아 지역 어딘가에서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다자 정상회의 참석부터 미정인 상태라서 양자 회담까지는 거론도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번 유엔 총회 계기 한일 회담을 놓고 대통령실이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른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G20의 경우 참석하는 정상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이 3년인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대면할 가능성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석할 수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도 참석하고 올 들어 가장 큰 외교 이벤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아직 국내 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사고 수습이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방을 떠나는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물론 G20 회의와 같은 큰 일정의 경우 불참 자체가 큰 결례가 될 수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워낙 큰 참사를 겪은 만큼 어느 정도 양해는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연일 도발 중인 북한도 심상치 않은 기류입니다. 순방을 떠난 사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북한 도발도 큰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국제 지형이나 또 국익을 생각한다면 안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고 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한국만 빠지는 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사와 같은 문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되 외교는 또 순리대로 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 인플레 감축법을 비롯해서 일본 강제징용 문제 등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G10의 위상을 갖고 있는데 또 이 정부가 중견국 외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젠다를 갖고 다자무대에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중요하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윤 대통령 순방 가나 못 가나의 느낌표는 미루다가 독된다로 하겠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순방 발표를 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중요한 외교 일정을 놓고 결정을 계속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은영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느덧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입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강수량이 5mm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날은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인 만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18도, 전주는 17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춥겠습니다. 환절기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일 출근하자마자 TV 화면 절반을 차지하는 공습경보 발령 시그널에 놀랐습니다. 방송기자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순간 전쟁이 난 건가 하는 느낌에 오싹했습니다. 북한이 이전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도발을 하고 있지만 실수가 아닌 의도된 남한 타격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겁니다. 남한을 공격한 뒤 북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 경각심이 무뎌지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은 이제는 아예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외교사의 명언이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위기의 안보 앞에 사사건건 말싸움만 안 해도 국민은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